늦가을 저녁 서울 시내 한복판에 고급 호텔 앞 가로등, 불빛이 황금빛으로 물든 회전문 주위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23분. 제가 23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더니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네이비 양복을 입은 남자.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선미. 제 남편이 그렇게 똑똑하고 성실한 후배라며 자랑하던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 장도현이 그녀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한 연인처럼. 제가 집에서 그의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23년 20해가 넘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좁은 전셋방에서 시작해 이 집까지 그의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며 시아버님 병간호까지 도맡아 하며. 그런데 그가 제게 남긴 건 무엇입니까? 빈 침대와 차가운 저녁 식탁뿐이었습니다. 그날 그 회전문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가 지켜온 모든 것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것을. 그리고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3년 믿음의 무게가 그날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윤정이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우려낸 차처럼 시간을 두고 우려낼 때 가장 완벽한 맛이 나는 법이니까요. 23년 전 1999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라면에 계란 하나 더 넣을까? 아니야, 아까워. 그냥 파만 좀 더 넣자. 우리는 그때 시아버님의 결혼 반대로 돈이 없었지만 꿈과 사랑,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 도현이는 건설회사 막내 사원이었고 저는 간호학과를 막 졸업한 신입 간호사였죠. 10년만 참자. 10년 후에는 우리도 아파트 살 거야. 응, 그때는 아이도 낳고. 신혼 첫 겨울, 난방비가 아까워서 둘이 한 이불 속에서 떨며 잠들던 밤들. 남편 도현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저는 몰래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챙겨줬습니다. 고마워, 정이야. 힘들게 해서 미안해. 뭘,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며 함께 웃고 울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2022년 10월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우리는 이미 남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도현이는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울려댔지만 그는 업무 메시지라는 듯 태연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의 어깨가 이렇게 낯설어진 게 말입니다. 오늘 회사 회식이었다면서. 늦었네. 응, 부장님이 2차까지 가자고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정장에서는 회식 때 나는 고기 냄새나 술 냄새가 아니라 처음 맡아보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이 향수 언제 샀어? 아, 회사 선배가 선물로 줬어.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겠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향수는 조 말론 런던이 네롤리 앤 오키드였고 백화점 VIP층에서만 파는 한정판으로 가격은 5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저보다 10살은 어린 여자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였죠. 며칠 후 남편 도현이의 지갑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로수길 플라워샵 마이너스 장미 한 다발 15만 원. 그날은 제 생일도 우리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서프라이즈도 아니었어요. 그 장미는 제게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매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회사 골프 모임, 일요일이면 동기들과 등산, 평일 저녁이면 갑작스런 야근. 하지만 골프 모임이라던 토요일, 그의 골프채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등산을 갔다던 일요일, 등산화는 깨끗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밤 11시가 넘으면 그의 휴대폰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꼭 챙겨가는 그 휴대폰.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나오며 실수로 휴대폰 화면을 켜둔 채 나왔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봤어요. SM 하트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가며 말이죠. 누구야? 이렇게 늦게 연락하는 사람이? 아,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확인 좀 해야 해. 공사 현장은 밤 11시에는 문을 닫습니다. 20년간 건설업계에 몸담은 남편을 둔 아내라면 그 정도는 알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후배 선미가 일을 정말 잘해라며 자주 언급하던 그 여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머리가 정말 좋다며 칭찬하던 그 후배. 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요즘 도현이가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던 거구나. 그래서 평소 입지도 않던 캐주얼 셔츠를 사오기 시작했던 거구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도현이가 회사 워크샵이라며 1박 2일 출장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 여자 속옷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새 것이었습니다. 택도 붙어 있고 제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여보, 이건 뭐야? 이게 뭐였지? 아, 저번에 너 주려고 샀는데 사이즈를 잘못 본 것 같아. 나중에 바꿔올게. 20해를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제 속옷 사이즈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23년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속옷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었죠. 그렇게 혼자 남은 침실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놓친 신호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둔해서 못 본 걸까? 23년 전 결혼식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때 도현이의 눈빛은 정말 진실해 보였는데. 정희야, 평생 너만 바라볼게. 아이를 가지지 못해 미안해하는 저를 위로해주던 그 따뜻한 손길. 시아버님께 헌신하는 모습에 고맙다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다가 변한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23년 결혼 생활에 찾아온 권태기일 뿐이라고. 어쩌면 남편 도현이도 힘든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차라리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금요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님 병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신 시아버님을 뵙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 혼자 걷고 있었어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커피숍 앞에서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저와 도현이가 신혼 때도 해본 적 없을 만큼 다정했습니다. 박선미 키 165cm의 긴 생머리, 명품 백을 들고 있던 그 여자. 도현이가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한다며 집에서도 자주 언급하던 그 후배였습니다. 도현이가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고 있었고요. 23년 전 우리의 첫 데이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계획된 배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바보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추측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23년간 헌신한 아내는 그날부터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윤정이가 태어났죠. 차가우면서도 무섭도록 침착한 윤정이가 말입니다.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도연이는 평소처럼 골프 모임이라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따라 나섰습니다. 강남역 근처 한 빌딩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설탐정 사무소였어요. 네, 하나탐정 사무소입니다. 불륜 조사 의뢰하고 싶은데요. 탐정사무소 사장님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이라 했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부인, 마음 정리는 되셨습니까? 이런 일은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네,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럼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 오후 탐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와보실 수 있겠어요? 가로수길 땡땡 카페입니다.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탐정이 카페 건너편 벤치에 앉아 망원 렌즈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창가 자리. 남편 도연이와 선미라는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가 골프 접대가 있다며 나간 지 1시간이 채 넘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도연이가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어 선미의 손을 감쌌어요. 선미는 볼이 빨갛게 상기된 채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있었고요. 23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바로 저런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저것 봐요. 저런 식으로 손잡는 거면. 탐정이 중얼거리며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때 도현이가 선미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선미가 깔깔거리며 웃더니 갑자기 도현이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23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인데요. 그들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도연이가 선미의 어깨에 자켓을 걸쳐주며 뭔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따라가 봅시다. 탐정과 함께 조금 떨어져서 미행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도연이가 프런트 데스크에서 자연스럽게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익숙하게 말이죠. 선미는 로비 한쪽에서 휴대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저들이 저기서 뭘 하는 건가요? 바보 같은 질문이었죠. 다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인,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에요. 호텔 정문, 체크인 데스크, 엘리베이터 앞까지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 카페에서 차가운 아메리카노만 홀짝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후 6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미의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도현이의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며
또다시 손을 잡았어요. 도연이가 선미를 택시에 태운 후 그녀의 이마에 작별 키스까지 했습니다. 탐정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부인, 충분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23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날 밤 10시 도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평정심을 찾아야겠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물었어요. 늦었네. 골프 어땠어? 응, 좋았어. 날씨도 좋고. 남편 도연이는 샤워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래는 최신 발라드였어요. 평소 트로트만 듣던 그가 말이죠. 여보, 내일은 동기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아침 일찍 나갈게. 어디 산으로? 북한산 아니 관악산으로. 거짓말이 점점 허술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바뀌는 등산 계획이라니. 그날 밤 도연이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옆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23년 전 눈물 흘리며 사랑한다던 그 사람이 맞나? 새벽 6시 남편이 일어나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산 등산복까지 입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등산복 여성 취향이 느껴지는 세련된 컬러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응, 저녁에 올게. 그가 나간 지 30분 후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차례였거든요. 남편이 휴대폰에 가족 위치 공유를 해놨다는 걸 그는 까먹고 있었어요. 그의 위치는 관악산이 아니라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저는 그들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남편과 운동복 차림의 내연녀 선미가 함께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중에 선미가 지쳤다고 하자 도연이가 등을 토닥여주며 물을 건네주었어요. 저와 함께 23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자상함을 말이죠. 조깅을 마친 후 그들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선미가 도연이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가락으로 떼어주자 도연이는 그 손가락을 살짝 입에 물고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바 이프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요, 저였습니다. 저였는데 그는 선미에게 뭔가 속삭인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웬일이야? 등산 재밌어? 응, 좋아. 날씨도 좋고, 지금 정상에서 쉬고 있어. 한강공원에서 관악산. 정상 소리를 흉내내는 남편 옆에서 그 여자가 킥킥거리며 소리 죽여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겠다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색해봤고요.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시 위자료 받는 법, 재산 분할 소송 절차 검색 기록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결정적인 장면을 잡았습니다. 사무소로 와보세요. 사진들이 모니터에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강남 호텔 앞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
한강공원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건배하는 모습,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하며 목걸이를 골라주는 장면까지. 부인,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들어선 순간 남편 도현이가 샤워를 하며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최신 발라드 사랑한다 말해줘를. 제가 밖에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그는 집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지막 동정심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구 만난다더니 일찍 왔네. 응아버님 상태는 좀 어떠셔? 시아버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아버님을 핑계로 늦는다고 연락하고선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다니 많이 안 좋으셔. 의사 선생님이 얼마 남지 않았대. 하긴 사실만큼 사셨잖아. 자신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사실만큼 사셨잖아라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 맞다. 내일 또 회사 일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혼자 먹어. 이 사람에게 남은 양심이나 죄책감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3년간 제가 누구를 위해 헌신해 왔는지, 그리고 누가 그 헌신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시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3년간 순진하고 헌신했던 윤정이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 냉철하고 계산적인 새로운 윤정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펜 모양으로 된 이 작은 장치는 최대 8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했어요. 도현이의 자동차 글러브 박스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가 선미와 같이 이동하거나 통화할 때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였죠. 이틀 후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들어보니, 선미야,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오빠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다녀야 해? 조금만 더 참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의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근데 오빠 아버님 상태는 어때? 얼마 못 갈 것 같아. 의사가 몇 달 안 남았다고 했거든.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네. 맞아, 상속받으면 돈 걱정은 없을 거야. 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 건물도 있고. 와, 그럼 우리 결혼하면 정말 부자네.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계신 시아버님을 두고 저런 대화를 나누다니. 그것도 제가 매일 병원에서 간병하고 있는 동안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추호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리고 제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블랙박스였습니다. 도현이가 잠든 사이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확인해 봤어요.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10월 15일 강남역 호텔 주차장.
10월 22일 한강공원 주차 후 2시간 체류. 10월 29일 백화점 주차장. 쇼핑백 들고 나오는 선미.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11월 3일 영상이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도현이가 선미를 끌어안고 긴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영상을 USB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영상들이었어요. 세 번째 증거는 신용카드 내역서였습니다. 온라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난 6개월간의 결제 내역을 뽑아봤어요. 9월 18일 까르띠에 백화점 목걸이 280만 원. 9월 25일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 저녁 식사 45만 원. 10월 8일 제주도 리조트 예약 1박 120만 원. 10월 15일 그날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9월 18일 도현이는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9월 25일 제가 야간 근무하는 날이었죠. 10월 8일 출장이라며 1박 2일 집을 비웠던 날. 모든 거짓말의 증거가 카드 내역서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리조트는 제가 언젠가 광고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한번 가자고 이야기했던 곳이었어요. 그때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갑자기 야근이 생겼거든. 또 야근이야? 요즘 너무 힘든 거 아냐? 어쩔 수 없어.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카드로 방금 전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결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날 밤 10시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레스토랑 앞에 도현이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도현이와 선미가 와인을 마시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여줄 또 하나의 증거로 말이죠. 며칠 후 시아버님 병실을 찾았습니다. 폐암 말기로 많이 쇠약해지신 상태였지만 여전히 정신은 맑으셨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뭐, 우리 며느리 정이 왔구나. 어서 와라. 추웠지? 제 차가운 손을 토닥거리시던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이야, 도현이 얘기 좀 할까? 시아버님께서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바보는 아니다. 요즘 도현이가 이상하다는 걸 모를 리 없지. 혹시 아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안 오는 건 한참 전부터였어. 얼마 전엔 의사한테 내가 이렇게 오래 버티는 게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더구나. 그런데 너는 매일 와서 간병해주고. 시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놈인 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착한 너에게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줬어. 시아버님의 다독이는 손길에 저는 펑펑 울면서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님께선 정이야,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면서 남편 도현이가 그토록 기대하고 있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물론 그 내용은 남편이 바라는 것과는 완전 다른 내용이었지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유능해 보이는 남성 변호사였어요. 상대방 불륜으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권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준비하셨나요? 네, 이것들입니다. 책상 위에 차례로 꺼내 놓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든 USB,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내역서, 6개월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탐정이 촬영한 불륜 현장 사진들.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완승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아버님과의 대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상속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네요. 일단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현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보였어요. 여보, 앉아봐. 할 이야기할 게 있어. 드디어 왔구나. 그가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떨까? 2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고마웠고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새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사실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 너도 나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살아봐야지. 1년 가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태연하게 나를 위해서라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로 새 출발하는 거야. 알겠어, 생각해 볼게. 고마워, 정희야, 이해해줘서. 그가 다시 나간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상대방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럼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셈이네요. 내일 당장 소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1단계 불륜 증거 마이너스 사진, 영상, 녹음 파일. 2단계 경제적 피해 증거 마이너스 카드 내역서, 선물 구매 내역. 3단계 정신적 피해 증거 마이너스 거짓말과 속임수의 기록들. 4단계 상속 관련 증거 마이너스 시아버님과의 대화. 완벽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때 도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늦을 거야. 선미랑 아니, 회사 회식이야. 이제 거짓말조차 대충 하는군요. 실수로 선미 이름까지 쓸 뻔했다니.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잘 속여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시아버님께서 변호사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우셨어요. 정희야,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시아버님께서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걸 법원에 제출하려고 한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며느리 윤정희에게 상속한다. 아버님, 이건 내가 23년 동안 지켜봐 온 결과야. 내가 반대했지만 넌 언제나 나에게 살가웠고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며느리였다. 이 유언장이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현이가 기대하고 있는 상속은 한 푼도 없을 거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현이와 그 내연녀 선미는 아직 몰라요.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님께선 소천하셨어요. 마지막 임종도 저 혼자 지켰었죠. 시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도현이는 슬픔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해 보였지만 조문객과 마주칠 때마다 아버지가 벌써 그립다면서 흐느꼈어요. 병원에도 자주 찾지 않았잖아. 당신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말을 하는 건지, 진짜 저 남자가 내가 사랑하던 그 남자가 맞는지, 아니 이제 그 남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죠. 장례식장 구석에서 내 연녀 선미도 조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가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에요. 아버님, 편히 쉬세요.
그런데 조문을 마친 선미가 도현이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빠, 이제 우린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상속 끝나면 바로 연락해. 일주일 뒤 상속 관련 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도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 정장까지 입고 나섰어요. 오늘 아버지 유언장 공개하는 날이야.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혼자 챙겨 먹어. 하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참석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도현이는 이미 와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너는 왜 왔어? 나도 가족이잖아. 참석할 권리가 있어. 도현이는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변호사가 시작한다고 하자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투가 열렸습니다. 도현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나 강원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아들 장도현에게 상속한다. 도현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역시 자신이 전부 상속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에 한한다. 첫째, 배우자에게 불륜을 저지르지 않을 것. 둘째, 부모를 정성으로 섬길 것. 셋째, 가장의 도리를 다할 것. 도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했어요. 당연히 다 지켰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고인께서 또 다른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비밀 유언장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상황에서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밀 유언장이요? 그게 뭐죠? 저는 시아버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내 아들 장도현이 위의 조건들을 어겼을 경우, 특히 배우자에게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내 모든 재산을 며느리 윤정희에게 상속한다. 도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장을?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편지도 있습니다. 윤정희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정희에게. 비록 처음에는 너를 반대했지만 23년 동안 너의 헌신을 지켜봤다. 아이를 갖지 못해 미안해하는 내 모습도 내 병간호를 위해 밤을 새우는 내 모습도 모두 지켜봤다. 그런데 내 아들은 그런 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에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싶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아버지로서 사과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으로라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길 리가 없어요. 고인께서 한 달 전에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증인도 두 분이 계시고 공증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인께서 이것도 함께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도현이와 선미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모습,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이건 어떻게? 고인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를 의뢰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그냥 동료 사이에, 동료끼리 호텔에 들어가나요?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 이것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였어요.
시아버님이 병실에서 도현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죠. 도현아,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묻는다. 정희에게 잘못한 일이 없냐?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희를 사랑해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혹시라도 배신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겠다. 걱정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까지 말이죠. 따라서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윤정희님께 상속됩니다. 상가 건물 2채, 예금 8억 원, 주식 3억 원 상당, 총 50억 원 규모의 재산이 모두 윤정희님 명의로 이전됩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도현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정희야, 너 이거 알고 있었지? 네가 아버지를 꼬셨구나. 내가 아버님을 꼬셨다고. 그래, 내가 아버님을 꼬셨다고 치자. 근데 내가 그럴 동안 당신은 뭘 했어? 아버님 임종 때는 어디 있었는데? 나 아는 일이 있어서. 일. 박선미와 호텔에 있는 게 일이었어? 도현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도현이가 분노한 채로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제 모든 희생을 알아주셨다는 것이 돈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집에 와서 얘기하자. 뭘 얘기해? 상속받은 거 나한테 넘겨줘야지. 왜? 내가 아들이잖아. 당연히 내 거야. 당신이 아들이라고. 딴 년이랑 뒹구느라 자기 아버지 임종도 안 지킨 당신이 집에 도착하니 도현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미까지 함께 와 있었어요. 언니,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요. 저희 오빠 아빠잖아요. 이 집은 언니가 가지고 오빠 아버님 재산만 넘겨주세요. 하, 정희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잘해줬다고. 그래, 그랬던 때도 분명 있긴 했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봐. 이게 잘해줬다고 하는 거야? 전현이랑 호텔비로 수천만 원 쓰면서 잘해줬다고 하는 거야? 시아버님 돌아가시는 것도 기뻐하면서 잘해줬다고 하는 거냐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그리고 전 바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이혼 소송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정희야, 잠깐만. 나가 둘 다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그들은 나가고 집안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님 사진 앞에서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완전히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도현이와 선미에게 진짜 지옥을 선물해야 했으니까요. 이혼 소송 첫 재판일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저는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부인, 우리가 완전히 유리합니다. 증거가 압도적이거든요.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 반대편에서 도현이와 선미가 나타났습니다. 도현이는 값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데려와도 증거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재판장에 들어선 판사님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장도현과 윤정혜 간의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도현이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격 차이에 의한 협의 이혼 사안입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이의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일방적인 불륜에 의한 파탄주의 이혼 사안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명백한 간통 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5억 원과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판사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피고는 조용히 하시고 원고 측 증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의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강남 호텔 앞에서 도현이와 선미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어요. 이는 지난 10월 15일 촬영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세 번째 사진 한강공원에서 포옹하는 장면. 네 번째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결정적 순간. 저건. 그리고 이것은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스크린의 호텔 주차장.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현이가 선미를 차에서 내려주고 애정 어린 포옹을 나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판사님, 이것만이 아닙니다. 피고가 간통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있습니다. 선미야,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오빠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재생되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 조금만 더 참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면 돈 걱정은 없을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하면 정말 부자네. 그건 농담이었어요. 피고, 지금 들려준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가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판사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카드 내역이 하나씩 표시되었습니다. 9월 18일 마이너스 까르띠에 목걸이 280만 원. 10월 8일 마이너스 제주도 리조트 1박 120만 원. 10월 22일 마이너스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 45만 원. 11월 3일 마이너스 조말론 향수 15만 원. 해당 날짜들의 원고는 모두 야간 근무 또는 시아버님 병간호로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물들은 원고가 아닌 간통 상대방 박선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판사님, 이것들은 모두 정황 증거일 뿐. 그렇다면 이것도 정황 증거인가요? 이번에는 도현이와 선미가 시아버님의 죽음을 기다리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시아버님 상태는 어때? 얼마 못 갈 것 같아.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약 좀 덜 챙겨줘. 빨리 정리되게. 뭐라고 했습니까? 녹음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약 좀 덜 챙겨줘. 빨리 정리되게. 방청석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저게 사람이야? 하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그건 선미가 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냥. 판사님, 이것이 바로 이들의 정체입니다. 원고가 23년간 헌신하며 모신 시아버님의 죽음까지 기다린 잔인무도한 불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이 되신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시아버님의 편지 내용이
법정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아버님의 편지 내용에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와 공동 피고. 박선미는 최후 변론이 있습니까? 판사님,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판사님, 원고는 23년간 성실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런 원고를 배신하고 심지어 시아버님의 죽음까지 기다린 파렴치한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인정하시고 위자료 5억 원과 재산 분할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장도현의 명백한 간통 행위를 인정하며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시아버님의 임종을 기다리며 나눈 대화는 인륜을 저버린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억 원을 지급하라. 셋째, 기존 공동재산은 73으로 분할하되 원고가 70%를 갖는다. 넷째, 공동피고. 박선미는 위자료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그리고 판사님이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와 공동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환자 학대에 가까운 반인륜적 행위였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발도 검토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망연자실한 도현이의 모습에서 통쾌함과 씁쓸한 마음이 공존했어요. 정희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법원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도현이와 선미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버님 죽음을 기다렸다는 게 사실인가요? 몇 년간 불륜을 지속해왔나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23년 헌신한 아내 vs 시아버지 죽음. 기다린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특히 간통 상대방이 약을 덜 챙겨라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죠. 그 후 도연이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설회사 부장이라는 지위를 잃게 된 거예요. 선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방 아버지 죽음 기다린 불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직장에서 쫓겨났죠. 그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들. 정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너무 가혹하다. 다시 생각해줘. 위자료를 좀 줄여달라. 모두 삭제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응징이었거든요. 며칠 후 모든 돈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위자료 4억 원, 재산 분할 3억 원, 선미의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물려주신 50억 원까지 총 58억 원. 23년 전 월세 30만 원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던 신혼부부. 그중 한 명은 58억 원의 재산가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에 입이 썼지만 금세 털어내고 힘을 냈어요. 판결 한 달 후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희야,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잃은 게 가장 아파. 이제 와서 후회?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는 어쩌고? 헤어졌어. 돈이 없어지니까. 선미가 떠나버렸어. 역시나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헤어졌으니 받아달라 이 말이야? 난 아직도 널 사랑해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절대 안 돼 난.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정희야 잠깐만. 뭐 더 할 말 있어? 그럼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당장 생활비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23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8억 원의 재산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함께 말입니다. 배신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심은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복수는 법정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58억이라는 큰 돈이 있었지만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제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거든요. 간호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전혀요, 어르신이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보람 있어요. 점심시간 병원 정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약 10개월 전 저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혼자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부인, 도현 씨. 근황 들으셨나요? 지방에서 내려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건설회사 부장이던 남편이. 하지만 동정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였으니까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윤정의 요양병원 건립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돈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을 짓기로 한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100명 정도 입원 가능하겠네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 모든 계획을 세우며 저는 깨달았어요. 시아버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윤정의 요양병원이 드디어 개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의 요양병원 원장 윤정희입니다. 이 병원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엔 절 반대하셨었지만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셨던 시아버님,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소외받는 어르신들께 진정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개원 6개월 후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87세 박 할아버지를 산책시켜 드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여기 공기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해요. 그날 저녁 시아버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으며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100명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잠깐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시아버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원장실에서 혼자 앉아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이맘때 저는 배신당한 아내였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시아버님의 죽음까지 기다리는
그런 남편을 둔 불쌍한 여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100명의 어르신들이 제 돌봄을 받으며 편안히 지내고 계시고 저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도현이는 여전히 지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고 선미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을 살고 있는 거겠죠. 이제 정말 남의 일 같아요. 책상 위에 놓인 시아버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의 마지막 선택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배신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3년간 헌신하며 살아온 그 시간들,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진심은 이긴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복수는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저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시아버님의 사랑과 제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낸 이 새로운 인생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당했을 때, 속았을 때, 무너지고 싶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저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